안녕하세요. 전산회계 2급 제83회 기출문제 이론편 보겠습니다. 문제 1번. 다음 중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계정 과목이 아닌 것은?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거는 자산, 부채, 자본이다. 그지요? 개발비라는 거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 자산이었습니다. 자산에 해당하고요. 차입금, 부채다. 그지요? 자본금, 자본이다. 그지요? 1번, 2번, 4번은 재무상태표에 표시가 되고, 광고선전비는 판매비와 관리비로서 비용입니다. 손익계산서에 표시될 것이다. 정답 3번 되겠습니다. 문제 2번. 다음 중 당좌 자산에 해당하는 것은? 상품, 재고 자산이다. 그지요? 2번. 매출 채권, 당좌 자산 맞습니다. 2번이 정답. 3번. 비품은 유형 자산이다. 장기 투자 증권 이런 건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다. 그지? 그래서 정답 2번이다 라고 찾고 다음 문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찾는 데는 문제 없을 것 같고, 장기 투자 증권이라는 거 이런 거 우리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 사용하지 않는 계정 과목이다. 그죠? 그래서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계정 과목, 우리가 공부했던 계정 과목, 예를 들어서 뭘로 고칠까요? 장기 금융 상품 이런 걸로 고쳐서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재고 자산, 비유동 자산인 유형 자산, 이런 거, 장기 금융 상품은 뭐였습니까? 비유동 자산인 투자 자산, 이렇게 분류가 됐습니다. 문제 3번. 다음 중 단기 금융 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1번. 단기 매매 증권은 주로 단기간 내의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 증권으로서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맞다. 그지요? 유가 증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계정 과목을 쓸 수 있는데, 단기 매매 목적으로 단기간 보유할 목적으로 유가 증권 샀을 때는 그거를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2번. 단기 금융 상품은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금융 상품으로서 현금성 자산이 아닌 것을 말한다. 그지요? 맞고. 3번.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는 양도성 예금 증서, 줄여서 CD라고 부른다고 했다. 그지? 종합자산관리 계좌, 환매채 이런 다양한 금융 상품들은 뭐라고요? 단기 금융 상품이다. 맞겠지 1, 2, 3번 맞는 지문이고요. 그러면 4번이 틀린 것이 되겠다. 그죠? 정답 4번 되겠고요. 단기 매매 증권은 다른 범주로 재분류할 수 있고, 다른 범주의 유가 증권의 경우에도 단기 매매 증권으로 재분류할 수 있다라고 지문이 나와 있고요. 요게 틀렸답니다. 사실은 요 4번 지문은 전산회계 2급 자격시험 벗어나는 지문이고요. 전산회계 1급에서 배우게 되는 내용입니다. 유가 증권에 대해서 보유 목적에 따라서, 그지? 단기 보유 목적이면 단기 매매 증권, 좀 오랫동안 가지고 있을 거다. 장기 보유 목적일 때는 매도 가능 증권, 그리고 국채, 공채, 회사채와 같은 채무증권에 대해서 그 증권에 적혀 있는 만기까지 나는 가지고 있을 거다. 그런 목적일 때는 만기 보유 증권이라는 이러한 계정 과목을 쓸 수 있다고 했는데,
애당초에는 구입할 때 단기 매매 목적입니다라고 하면서 단기 매매 증권으로 회계 처리했다가 좀 가지고 있다가 우리 보유 목적이 바뀌었습니다라고 하면서 다른 계정 과목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냐라는 주제입니다. 함부로 바꾸지 말라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런 거를 자기 마음대로 바꾸고 하면 회계 정보가 엉터리가 될 수 있다라는 법 취지겠다, 그지? 뭐 이런 내용을 전산회계 1급에서 배우게 되고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등장한 것이다. 됐지요? 참고로 구경해 보았고요.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치다 보면 출제 범위 벗어나는 지문도 가끔 등장할 수 있어. 괜찮아.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범위 내에서 빨리 시간 관리하면서 자신감 있게 답 찾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했고요. 위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위에 문구도 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단기 금융 상품 어쩌고 저쩌고라고 문제를 내놓고 질문을 보면 단기 금융 상품이 아니고 유가 증권 내용도 지금 등장하고 있잖아, 그지? 그래서 요 위에 있는 설명도 이 부분을 좀 고쳐서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기 투자 자산에 대한 단기 투자 자산이 뭐였습니까? 복습해 볼까요? 단기 금융 상품, 단기 대여금, 단기 매매 증권 요 세 가지가 단기 투자 자산이라고 했다, 그지? 뭐 요렇게 문구를 고치면 좀 그럴듯하게 맞추어질 것 같습니다. 단기 투자 자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다 가장 틀린 거, 뭐 이렇게 문구를 고쳐야 적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됐지요? 지웁니다. 문제 4번. 재고 자산의 매입 원가에 가산하는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재고 자산의 취득 원가를 구할 때, 그지? 물건값에다가 취득 부대 비용을 더한다, 그지? 그 개념을 알고 있는지 묻고 있는 겁니다. 매입 운임, 상품을 구입하는데 퀵비를 내가 구입하는 사람이 냈다. 그러면 그것도 취득 부대 비용이니까 취득 원가에 합산해야 된다, 그지? 맞습니다. 매입 보험료, 물건을 상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보험료를 내가 내야 된다, 뭐 이런 경우가 잘 있습니까? 거의 없지요. 굳이 예를 들어 본다면 이렇겠지요. 내가 영국에서 상품을 구입합니다. 그러면 영국에서 한국으로 배를 통해서 물건이 통통통통 실려올 거다, 그지? 배로 물건 실어 오는 동안 사고가 날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여행자 보험 들듯이 물건 구입하는 과정에서 보험을 드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럼 그 보험료 내야 될 거다, 그지? 그거를 뭘로 보냐 이겁니다. 그러면 그것도 물건 구입하는 과정에서 생긴 취득 부대 비용이므로 취득 원가에 합산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굳이 예를 든다면 그렇겠지. 그 다음 매입 애누리, 이거 뭡니까? 물건 구입했는데 불량이 있어서 상대방이 돈을 좀 깎아주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그만큼 돈 줄 필요 없다, 그지? 그러면 그만큼 취득원가가 더해지는 게 아니고 취득원가가 차감될 것입니다. 그죠? 작아질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3번이 차감됨으로 매입 애누리라는 3번이 정답 되겠다. 매입 하역료, 물건을 상품을 수입하는데요. 배에 실려 있는 상품을 선착장으로 내리는데 인력회사한테 돈 줘야 될 겁니다. 그죠? 그런 부분 뭡니까? 취득 부대 비용으로 볼 수 있겠다. 그죠?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겠고요.
공부하시는 분들은 매입 보험료라는 개념 요거 실무에서 잘 없다고. 실제로 물건 외국에서 수입할 때 보험료를 내야 된다면 그 보험료는 물건 판매하는 사람이 부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그렇기 때문에 그 보험료가 생기는 경우 물건 값에 다 포함돼 가지고 서로 거래가 된다고. 그래서 시험에서 거의 발생하지 않고, 저는 걱정스러운 게 전산회계 2급 공부하시는 분들 처음 회계 입문하는 과정에서 괜히 매입 과정에서 보험료 이런 것까지 생각해 버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요한 개념도 흔들릴 수 있다고. 뭡니까? 우리 전산회계 2급에서 정작 중요한 내용은 유형자산 같은 거 있잖아, 그지? 건물이라는 유형자산이 있을 때 건물에 대해서 보험료가 들 겁니다. 그런 거는 뭘로 처리한다고 했습니까? 취득 부대 비용 아니야. 그거는 보유하고 나서 취득하고 나서 보유하고 있는 단계에서 드는 비용이므로 자산이 아니고 비용으로 처리한다. 그 개념이 훨씬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괜히 쓸데없이 매입 보험료라는 개념은 알고 있는 중요한 개념을 혼란시킬 수도 있는 것 같아서요. 공부하시는 분들은 요 매입 보험료를 매입 통관 수수료라는 걸로 고쳐서 물건을 외국에서 수입한다 그러면 통관 과정에서 수수료 생길 수 있잖아, 그지? 그거 뭡니까? 취득 부대의 비용이다 이겁니다. 이게 훨씬 실무에서 많이 발생할 수 있고 오히려 중요할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고쳐가지고 공부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됐지요? 어이. 문제 5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재고자산의 단가 결정 방법 중 선입선출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됐죠? 왜 그러지? 단골 메뉴다, 그죠? 자, 선입선출법은 뭡니까? 먼저 구입한 게 먼저 팔린다라는 가정이다, 그지요? 물가 상승 시 기말 재고자산이 과소평가된다. 뭐 이런 걸 외우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해를 해가지고 푸는 거야. 자, 물건을 구입해가지고 먼저 사온 게 먼저 팔린다고 했어. 그러면 기말 재고로 남아있는 거는 뭡니까? 가장 최근에 구입한 물건이다. 그지? 물가는 점점 상승한답니다. 그러면 올해 초의 가격보다 올해 말의 가격이 훨씬 높다 이겁니다. 그러면 비싼 물건이 기말 재고로 남아있게 된다 이겁니다. 자, 판매 가능 상품을 매출 원가와 기말 재고로 지금 갈라먹기를 해야 되는데 동일한 금액을 두 개로 지금 갈라먹어야 되는데 기말 재고 금액이 크다는 말은 매출 원가가 작아진다는 말이다, 그지? 매출 원가가 작다는 거는 비용이 작아지는 거다 이겁니다. 비용이 작아지면 당기순이익은 커지겠지, 그지?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고요. 자, 기말 재고 자산이 그러면 커진다, 그지? 비싼 물건이 기말 재고로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과소평가가 아니고 과대평가된다라고 해야 맞을 겁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설명 정답은 1번이 되겠다. 됐습니까? 자, 2, 3, 4 확인합시다. 물량 흐름과 원가 흐름이 대체적으로 일치한다. 그렇겠지, 그지? 일반적으로 먼저 구입한 거를 먼저 팔아먹을 거 아닙니까? 그죠? 3번, 기말 재고 자산이 현행 원가에 가깝게 표시된다. 가장 최근에 구입한 따끈따끈한 물건이 기말 재고로 남아있을 거다 이겁니다. 물가 상승 시 이익이 과대 계산된다. 이미 분석했다, 그지? 매출 원가가 기말 재고가 커지니까 매출 원가라는 비용이 작아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익이 커지는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물가가 상승하고 기말 재고가 기초 재고보다 작지 않다라는 가정을 딱 했을 때 선입선출법, 후인선출법 뭐 각종 방법에 대해서 크기를 우리가 딱 순서 정리했잖아, 그지? 그런 일반적인 가정일 때 선입선출법이 당기순이익이 제일 크더라 뭐 이렇게 분석한 적이 있을 겁니다. 됐습니다. 자,
워낙 자주 건드리는 주제니까 별표 하나 쳐줍시다. 됐지요? 어이. 문제 6번. 다음 자료를 토대로 단기 중 외상으로 매출한 금액으로 옳은 것은, 자, 외상 매출금에 대한 자료가 쭉 나와 있다. 그지? 이런 문제 어떻게 풀기로 했습니까? 외상 매출금에 대한 총계정 원장 그려가지고 풀기로 했잖아. 그지? 자산이다. 그지요? 나의 자리 왼쪽입니다. 기초금액 여기 적힐 거야. 50만 원. 외상 매출금 단기 회수액. 분계가 어떻게 됩니까? 외상 매출금으로 기록되어 있던 거를 현금으로 받았다 이겁니다. 회계 처리. 차변에 기록되어 있던 외상 매출금 대변에 적혀가지고 없어지고 차변에 현금 들어올 겁니다. 외상 매출금 계정 과목이 대변으로 분계되니까 총계정 원장에서 오른쪽에 대변 쪽에 그 금액 기록하면 되겠다. 60만 원. 즉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이 좀 감소되는 분계다 이겁니다. 외상 매출금 중 애누리액이랍니다. 외상으로 상품 팔았는데 불량이 있어가지고 물건값 깎아주기로 했답니다. 그만큼 돈이 작게 들어올 거다. 그지? 그 분계는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이 작아질 거다 이겁니다. 대변에 기록되고 차변 쪽에는 매출의 차감 계정인 매출 애누리 같은 것이 기록될 것이다. 됐습니까? 만 원만큼 외상 매출금 작아진다. 외상 매출금 기말 잔액 나의 자리가 왼쪽이니까 기말 금액은 나의 자리 반대쪽에 그지? 30만 원 이렇게 기록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계정 원장 마감해 보면 차변합계 대변합계 일치해야 될 거다 이겁니다. 60만 원, 만 원, 30만 원 합하면 91만 원 되고 그치? 그러면 왼쪽 합계도 91만 원 되어야 되고 묻고 있는 게 뭡니까? 외상으로 매출한 금액이랍니다. 회계 처리 어떻게 됩니까? 상품을 외상으로 팔았다. 대변의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 차변의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의 증가 기록될 겁니다. 외상 매출금이 증가되는 거래될 겁니다. 동그라미 금액을 찾아보세요. 이거다 그지? 91만 원에서 50만 원 빼면 41만 원이 톡 튀어나오고요.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됐지요? 워낙 자주 건드리는 스타일의 문제다. 그지요? 별표 쳐서 잘 연습해 둡시다. 문제 7번. 다음 중 유형자산 취득 후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 경우 자산 비용 단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으로 바르게 표시한 것. 뭐 이것도 단골 메뉴다. 그죠? 별표 쳐서 잘 연습해 두자. 유형자산 취득하고 나서 뭔가 돈이 추가로 지출되었다 이겁니다. 대변에 현금 적으면 된다. 그지? 돈이 나갔으니까. 이제 차변의 문제인데 수익적 지출이랍니다. 사실은 차변을 비용으로 처리했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차변을 자본적 지출로 자산으로 잘못 회계 처리했답니다. 비용이 차변에 온다는 것은 비용의 발생, 비용의 증가를 말한다. 그지? 그거를 차변을 자산으로, 차변이 자산에 온다는 것은 자산의 증가다. 그지? 비용의 증가로 기록해야 되는 거를 잘못 착각해가지고 자산의 증가로 회계처리를 했다 이겁니다. 그럼 영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용의 증가를 자산의 증가로 잘못 회계처리했으니까 비용은 정답보다 작아질 거고, 그렇지? 자산은 쓸데없이 커질 거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수익은 전혀 영향이 없고 비용이 작아지니까 당기 순이익은 어떻게? 커지겠지 뭐. 당기 순이익은 그 영향이 고스란히 자본으로 간다, 그치? 자본이 커질 거다. 최종 검증합시다. 자산, 부채, 자본이 있을 때 자산이 커졌어. 부채는 등장 안 했어. 영향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왼쪽 합계, 오른쪽 합계 똑같으려면 당연히 자본도 커져야 될 거다, 그지? 우리가 분석한 것이 맞구나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분석해 보았고 바르게 표시한 것. 자산이 과대계상 맞고 비용이 과소계상 맞고 그러면 당기순이익이 과대계상 맞다, 그지?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됐지요? 지웁니다. 문제 8번. 다음 중 계정 잔액의 표시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건물 자산입니다. 나의 자리 왼쪽이다, 그지? 잔액이 왼쪽에 남아야 되는데 오른쪽에 남는다고 했으니까 요게 틀렸다고 합니다. 정답은 1번. 2, 3, 4 확인합시다. 미지급금 부채다, 그지? 나의 자리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에 잔액 나오는 건 맞고요. 선수 수익 부채입니다, 그지요? 나의 자리 오른쪽이니까 잔액이 오른쪽에 남는 것이 맞다. 외상 매입금 부채다, 그지? 나의 자리 오른쪽이고 잔액도 오른쪽에 남아야 될 것이다. 됐습니다. 문제 9번. 다음 중 받을 계정 대변에 기록되는 거래에 해당하는 것은? 1, 2, 3, 4에 대해서 분개를 해보았을 때 받을 계정 과목이 대변으로 회계 처리되는 것을 찾아보십시오. 그 말이다, 그지요? 분개해 봅시다. 동그라미 1번 내용은요. 상품 200만 원을 매출하고 매출처 발행 약속어음을 받았답니다. 상품 매출해가지고 상대방이 발행한 어음을 받았다 이 말이다, 그지? 차변에 받을 어음, 대변에 상품 매출 이렇게 회계 처리할 거고요. 동그라미 2번. 매입처에서 발행한 약속어음 200만 원이 만기가 되어서 현금으로 지급했다. 매입처에 우리가 상품을 구입하면서 어음을 발행해 주었답니다. 상대방한테. 그러면 대변에 지급어음이라는 부채가 기록되었을 거다, 그지? 그런데 그 어음의 만기가 도래했다 이겁니다. 돈 주기로 한 날이 되었다. 그래서 어음을 가지고 오면서 돈을 주었다 이거지. 그러면 차변에 부채의 감소가 기록될 거다, 그지? 지급어음이라는 부채의 감소. 대변은 돈 현금으로 줬대요. 이렇게 회계 처리될 겁니다. 차변 부채의 감소, 대변 자산의 감소. 됐지요. 3번. 외상 매출금 200만 원을 매출처 발행 약속어음으로 받았다. 외상으로 상품 팔았습니다. 대변의 상품 매출, 차변의 외상 매출금 이렇게 회계 처리했었어. 그런데 이제 외상 매출금으로 기록되어 있던 그거를 자산을 대변으로 없애면서 이제 외상 매출금 돈 받을 때가 됐다 이겁니다. 대변으로 적어서 자산의 감소 기록하면서 이제 돈 받아야 되는데 상대방이 지금 당장 돈이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어음이라도 좀 가져가십시오. 그렇게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음을 받아왔다 이거지. 그러면 차변이 받을 어음이라는 자산의 증가, 대변은 이제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의 감소가 기록될 거다.
그치요? 그 다음 자, 4번 외상 매입금 지급을 위해서 소지하고 있던 매출처 발행 약소금 200만 원을 배서 양도해서 외상 매입금을 지급했다. 우리가 상품을 외상으로 구입한 모양입니다. 차변의 상품, 대변의 외상 매입금 이렇게 회계 처리했었어. 이제 외상 매입금 돈 줄 때가 되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현금이 지금 당장 없어가지고 예전에 우리가 상품 매출하면서 상대방 거래처로부터 받았던 받을 어음을 돈 대신 상대방한테 넘겨주었다 이겁니다. 그런 걸 우리 뭐라고 부른다고 했습니까? 어음의 배서 양도라고 했습니다. 그죠? 회계 처리 어떻게 합니까? 차변에 부채의 감소가 기록된다 그지요? 외상 매입금 대변에 돈 나가야 되는데 당장 현금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어음을 배서 양도했다. 받을 어음이라는 자산이 감소한다. 그죠? 이렇게 1, 2, 3, 4번 내용에 대해서 분개해 보았고요. 자, 이 분개에서 받을 어음 계정이 대변에 기록되는 건 뭡니까? 4번이다. 그치? 정답은 동그라미 4번. 됐습니다. (10번) 봅시다. 다음 설명 중 밑줄 친 나와 관련 있는 계정으로만 나열된 것은 부채는 타인 자본을 나타내는 것으로 미래의 기업 외부의 권리자에게 현금이나 서비스를 지급해야 할 채무를 말하며 여기서 말하는 채무 줄 돈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가 유동부채와 나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답니다. 이 중에서 밑줄 친 비유동부채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을 좀 찾아보십시오. 그건 문제네요. 자, 외상 매입금 유동부채다, 그지? 지급어음 유동부채입니다. 지금 비유동부채 찾아야 되는 거야. 사채라는 계정 과목 우리 공부한 적 없다 그지요? 전산회계 1급에서 공부하게 되는 계정 과목입니다. 넘어갑니다. 장기 차입금 요거는 비유동 부채 맞다 그지요? 3, 4번 확인합시다. 선수금 유동 부채고요. 미지급금 유동 부채입니다. 예수금 유동 부채고요. 단기 차입금 유동 부채입니다. 따라서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시험 치다 보면 공부하지 않았던 내용, 출제범위 벗어나는 내용들이 가끔 등장할 수 있어. 괜찮아.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범위 내에서 빨리 답 찾고 넘어가면 된다. 사채라는 계정 과목 전산회계 1급에서 공부할 건데요. 이것도 비유동 부채에 해당하는 것 맞답니다. 됐습니다. 문제 11번. 다음 항목 중 수익과 비용의 이연 항목으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수익의 발생, 비용의 발생, 수익의 이연, 비용의 이연이라는 거 배웠다 그죠? 그 해당하는 계정 과목 묻는 문제입니다. 자주 출제된다 그지? 자, 이연을 의미하는 계정 과목은 계정 과목 이름 첫 글자가 뭐였습니까? 선이었습니다. 그죠? 먼저 선자를 쓰더라. 그래서 수익의 이연은 선수 수익 계정 과목이었고요. 비용의 이연은 선급 비용 계정 과목이었습니다. 정답은 1번. 지웁니다. 이것도 쉽지만 그지? 워낙 자주 출제되니까 별표해서 잘 연습해 두십시오. 어이. 자, 지웁니다. 문제 12번. 2018년 1월 1일에 구입한 영업용 건물
유형 자산에 해당하는 건물이다 그 뜻이다. 그지요? 취득원가가 6천만 원이고요. 잔존가액이 0원이고 내용연수가 10년이고 결산 연일회 한답니다. 이러한 건물에 대한 2019년도 12월 31일 결산 시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비를 구해보세요. 작년도에 건물 구입했답니다. 감가상각비를 매년 인식할 건데 이제 올해에 인식해야 되는 감가상각비 구해보라 이거지. 감가상각 방법 뭐라고요? 정액법이랍니다. 감가상각비 취득원가 얼마요? 6천만 원. 그래서 잔존가치 0원 뺀 거. 요거를 내용 연수 동안 따박따박 나눈다 그지? 내용 연수가 10년입니다. 요것이 매년 인식해야 되는 감가상각비다. 정액법 의미는 뭐라고요? 매년 인식하는 감가상각비가 똑같다 그 뜻이다. 그치? 요 금액을 10으로 나누면 되는 거다. 600만 원 되겠고요. 2018년도 작년에도 감가상각비 600만 원 기록해야 될 거고 올해도 600만 원 기록해야 되겠고 그치? 올해에 인식하는 감가상각비 600만 원 3번이 정답이다. 지웁니다. 참고로 퀴즈 하나만 더. 자, 손익계산서에 기록되는 올해의 손익계산서에 기록되는 감가상각비는 600만 원이다. 그지? 올해 재무상태표에 기록되는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일까요? 작년도에도 600만 원이라는 감가상각 누계액이 딱 생겼고 올해도 600만 원이라는 감가상각 누계액이 생겼고 재무상태표 개정 과목은 작년도 금액이 올해로 2월 되니까 그지? 작년도랑 올해랑 합한 1,200만 원이 기록될 것이다. 이 부분도 생각해 두면 좋겠다. 그지요? 문제 13번. 다음 자료를 토대로 2019년 말 손익계산서에 보고될 대손상각비는 얼마일까요? 대손상각비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와 있다. 그지? 어떻게 풀기로 했습니까? 대손충당금에 대한 총계정 원장을 작성해서 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대손상각비를 묻고 있으니까 그지? 대손상각비 계정 과목에 대한 총계정 원장을 또 그리면 더 좋겠다. 그지? 됐습니다. 대손충당금 자산의 차감 항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위치가 부채와 동일하다. 그지? 나의 자리는 오른쪽입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다. 대손상각비는 비용입니다. 나의 자리 왼쪽일 겁니다. 비용이다 보니까 작년도로부터 넘어온 금액은 0원입니다. 수익 비용은 이월되지 않는다. 그지? 0원에서 출발하면 되겠고요. 대손충당금은 재무상태표에 기록되는 자산, 부채, 자본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이므로 기초금액이 있을 겁니다. 기초금액이 나의 자리에 적힙니다. 기초 대손충당금은 15만 원이랍니다. 자, 이제 하나씩 채워나갑니다. 자, 기초금액 15만 원. 2019년도 5월 10일에 거래처 파산으로 매출채권 20만 원이 회수 불능되었답니다. 대손 확정 붕괴다. 그지? 어떻게 처리합니까? 자, 여기 붕괴 기록해 봅니다. 차변, 대변. 자, 매출채권 예를 들어서 외상 매출금이라고 가정합시다. 외상 매출금 얼마? 20만 원이 대손 확정되었다 이겁니다. 자산의 감소. 그지? 자, 차변 어떻게 회계 처리합니까? 대손 충당금 있으면 그것부터 없애고요. 대손 충당금. 자, 5월 10일 대손 확정되는 시점에
대손충당금 얼마 있습니까? 15만 원 있다, 그지? 일단 15만 원부터 없앱니다. 부족한 부분 5만 원은 뭘로? 할 수 없지 뭐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대손상각비. 그치? 이렇게 회계 처리했고요. 요 분계를 대손충당금과 대손상각비의 총계정 원짝에 기록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대손충당금 15만 원이 지금 감소했어. 그리고 그걸로 부족했기 때문에 대손상각비 5만 원도 여기 기록될 수밖에 없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기말 매출채권 잔액 750만 원에 대해서 1%의 대손을 설정한답니다. 기말 대손충당금 목표치가 얼마다고요? 750만 원 곱하기 1% 계산하면은 7만 5천 원 되겠습니다. 요만큼을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으로 만들고 싶거든요. 현재는 15만 원 있었는데 15만 원 다 없어져가지고 현재는 잔액이 0원이야. 0원을 7만 5천 원 잔액으로 만들려면은 그지? 5천 원 잔액으로 이렇게 만들려면 어떻게 분계가 돼야 됩니까? 대손충당금을 증가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대손충당금 자리가 오른쪽이잖아. 오른쪽 자리를 대손충당금으로 기록한다. 얼마? 7만 5천 원으로. 그지? 차변은 대손상각비라는 비용으로 처리하잖아. 그지? 7만 5천 원. 이렇게 분계할 것입니다. 이 분계를 총계정 원장에 기록한다고요. 그러면 대손충당금 총계정 원장 오른쪽에 7만 5천 원 기록하면 되고 대손상각비 7만 5천 원도 차변에 기록됐다. 그지? 그 부분을 이렇게 기록하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대손충당금이 기말 잔액은 당연히 7만 5천 원 우리가 원하는 목표치로 딱 갈 것이고 그래서 자산부채 자본 계정에 대해서 그지? 차변을 마감하고 나서 차변 대변 합계 계산해 보면 항상 일치하더라 이겁니다. 묻고 있는 거는 뭐라고요? 올해 손익계산서에 기록돼야 되는 대손상각비는 얼마일까요? 라고 묻고 있다. 그지? 얼마입니까? 요 두 개 합한 5만 원과 7만 5천 원 합한 12만 5천 원이 될 것입니다. 요것이 대손상각비라는 비용의 잔액이 될 것이고 이것이 이제 손익계산서로 가게 될 거다. 마감할 때는 뭐 집합손익이라는 임시계정으로 싹 대체돼 가지고 없어질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으로 이월되지 않고 올해로 그냥 딱 끝나버린다. 됐지요? 묻고 있는 정답은 12만 5천 원이고요. 4번이 정답. 워낙 자주 출제되는 문제다 이겁니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의 계정 과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신속 정확하다? 총계정 원장으로 딱딱 해결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총계정 원장을 채워나갈 때는 어떻게? 나의 자리가 어느 쪽이지? 그거 딱 판단하고요. 분계를 떠올리면서 그지? 증가하면 나의 자리 쪽, 감소하면 나의 자리 반대쪽에 딱딱 채워나가고 기말 금액을 자산, 부채, 자본이라면 기말 금액은 나의 자리 반대쪽에 딱 채워가지고 차변할게, 대변할게 일치시키면 된다. 됐습니다. 문제 14번.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당기 순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일까요? 자, 당기 순이익 뭡니까?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차감하면은 매출 총이익 나오고 거기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영업 손익이 나오고 거기서 영업 외 수익을 더하고 영업 외 비용을 빼면 이제 당기 순이익이 톡 튀어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매출액 수익이니까 더 해야 되겠고 매출원가 비용이니까 빼야 되겠고 직원급여 판매비와 관리비니까 비용이다 그지 판관비 빼야 되겠고 이자 비용 영업 외 비용이니까 빼야 되겠고 접대비 판매비와 관리비니까
비용이니까 그지? 빼야 되겠고. 자, 동그라미 하나고 세모가 4개다 그지? 계산해 봅시다. 매출액 1,000만 원, 매출원가 500만 원, 직원급여 150만 원, 이자 비용 10만 원, 접대비 20만 원 계산하면 320만 원 되겠습니다. 정답 4번. 15번. 결산의 절차 중 결산 준비를 위한 예비 절차에 해당하는 것은? 결산 준비를 위한 예비 절차 뭐였습니까? 수정 전 시산표를 작성하는 거였습니다. 뭡니까? 2번이 되겠지요. 정답 찾는데 문제 없고요. 참고로 4번 지문 포괄 손익계산서라는 말이 나왔네요.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포괄 손익계산서라는 용어 안 쓰고요. 손익계산서라는 용어 씁니다. 그래서 학습하시는 분은 필요 없는 단어 빼버리시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83회 기출문제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